개나 발송을 좀 했습니다. 이게 밤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런 활동에 와주신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희들이야 뭐 지속의 활동도 하고 하니까 와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리고 이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이래서 사회가 살만하구나. 저는 사회복지사라 사회복지 활동을 하면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존경심도 들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힘없는 거버넌스 활동에 이렇게 오셔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건 이 실무자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시는 중요한 활동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좀 현대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업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과 실제로 저희가 느끼는 것,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것과 또 사회적 약자들이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인사드리려고 끝나고. 아니 네. 예, 시작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저희 여기 강의실을 쓸 수 있게 해주신 학장님이세요. 초면이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5년에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가장 좀 저희들이 보기에 사회복지사들이 보기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장 여러분들 계시는 곳과 여러분들 일상과 얼마나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다. 왜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임의로 제가 뽑은 건데 어이구야. 사회적 양극화,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나 되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현재 우리한테 드러난 문제는 뭔가. 또 재난,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겪었던 재난과 감염병을 비롯한 각종 이 사회 재난, 자연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21세기 기술혁명 사회 디지털 격차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되게 진지할 것 같지만 진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단체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고 왜 지속가능 발전을 논해야 하는가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안에서 성립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런 사회 문제들이 지속되는 한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오늘 강의를 들으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전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기후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실업률 이런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많이 아시죠? 네, 빈곤, 기아, 건강과 복지, 성평등, 그리고 좋은 일자리, 불평등 해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 중에 반 이상이 제가 전공하는 사회복지와 연관이 됩니다. 사회복지 활동에서 다 관련되어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이 제시했든 국가가 제시했든 도가 제시하든 청주시가 제시하든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부분 중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사회적 양극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느끼시죠? 네.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십니까? 빈과 부중. 빈에 속하십니까? 중빈? 아니 상부? 중하빈? 중하빈이면 여기 못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었어? 먹고 살기 힘듭니다.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특히 기술혁명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잘 살아지고 있는데 진짜 인류는 살기가 나아졌는가 이런 고민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거든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온 지 10년 됐는데 이듬해 2017년에 다보스 포럼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환경의 위험을 지구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내놓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런 양극화나 불평등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사회적으로 도출하는 계수, 그 지수가 지니 계수인데요. 불평등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건데 백분율로 환산해서 볼 때 이 기술혁명이 되고 사회가 이렇게 편리해지고 사회가 좋아지는 동안 불평등은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1차 혁명 시기였던 거 2차 혁명, 1차는 증기기관의 발명, 2차는 전기의 발명, 3차는 컴퓨터의 발명, 4차는 AI의 혁명입니다. AI 시대에 사는 지금의 또 여전히 불평등은 나아지지 않았다 하는 거고 왜 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비교 한번 해보실까요? 2024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자료는 그림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자료랑 다루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이런 그림들 다 빼고 드려가지고 경상소득 격차를 보면 소득 10분위하고 소득 1분위 있거든요. 소득을 이제 정부 정책 기준을 소득 분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민생회복 쿠폰은 다 받으셨죠? 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신청한 2차 쿠폰은 대상자십니까?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는 10%가 여기 안 앉아있거든요. 소득 10%가 여기 왜 앉아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더 잘 벌려고 앉아있는 건 아닌데 소득 10분위들의 사회공헌율이 그렇게 좋지 않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돈으로 해결하겠죠. 소득 10분위와 소득 1분위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1년간 소득 기준으로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 10분위 최고 10%는 2억 1천만 원 법니다. 우리는 10분위 절대 못 들어가죠. 예, 못 들어갑니다. 그럼 하위 소득 1분위 하위 10%는 1천만 원 소득. 여러분들 어디쯤 계십니까? 여기 어디쯤? 여기쯤? 여기 이렇게? 아니 전부 사회단체 일하시고 어린이집 일하시고 사회단체 일하시고 그러시면은 이거 어떡하지? 여기쯤 그죠? 표도 안 나요. 어디쯤 있겠죠. 소득 격차가 20배 이상 빈배 격차가 납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박탈감만 계속 느끼고 있어야 할까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뭘 해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이나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 아니 기초연금 이걸로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지만 엄청나게 까다로운 기준을 둬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지역기준 이걸 둬가지고 실제로 총액의 지원은 많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고소득이십니다. 기초연금 받으십니다. 소득 상위 30%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이러시겠죠. 기초연금이 지금 얼마죠 우리가? 기초연금이 40만 원. 40만 원인데 이것저것 감하고 나면 80몇만 원 통장에 들어오신대요. 기초연금이 4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기초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50, 60 올라가잖아요. 국민연금보다 많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소득의 보전 정책은 따져야 할 게 많은데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연금이나 이제 기존의 그 연금을 군인연금이나 이걸 수령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으신데 일반 수급자나 국민연금 수급자들 저희 아버지가 88년부터 2008년까지 농사 지으면서 국민연금을 내셨대요. 20년 딱 내고 2008년에 개시했는데 40만 원 들어왔거든요. 통장에. 지금도 40만 원씩 받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후회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돌려주는 건 줄 알았으면 많이 낼 걸 그랬다. 근데 88년도에 국민의 인식은 뭐예요? 국민연금은 세금 같은 거야. 최대한 안 내고 적게 내고 적게 신고하고 적게 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국민연금이 가장 이율이 좋고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던 건데 그때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지 않아서.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고갈 염려도 있지만
이율과 그 가장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들도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임의가입자들도 가입을 하는 추세거든요. 국민연금에 재테크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소득을 보존해주는 제도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40만 원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적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수단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죠? 소득 보전을 해주는 제도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AI가 계속 일을 하고 로봇들이 일을 하면 우리 일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돼, 하실 거죠? 일을 여가로 하실 거예요, 여가로? 여가. 아니,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해도 된다. 네. 생계를 위한 일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오겠죠. 우리 세대라고 죄송해요. 우리 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쯤에 한 20년쯤 뒤에는 45 넘었습니다. 20년쯤 뒤에는 로봇들이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로봇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되겠죠. 물론 로봇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죠. 로봇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세금을 내는 걸로 먹고 살겠죠. 그러면 그때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이 아니라 뭘로 먹고 어떻게? 기본소득.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제가 정치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사회 기본 골자입니다. 근데 너무나 지금 복잡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제로 베이스에 다시 편성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은 다 쪼개진 한 300개의 복지제도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지만 지금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 후진국들 뭐 나이지리아니 막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기본소득으로 소득이나 재산으로 제도를 쪼개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도 20년 뒤, 30년 뒤에 AI 혁명이 발생하면 나타나게 될 변화고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구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주면 또 격차는 계속 유지되니까 똑같이 주더라도 이 저소득 계층들에게는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서비스의 기반 아래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배분하는 그 선별적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득 격차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구조를 변화해 갈 거냐,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달에 얼마씩 주시면 혼자 살아가는데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생계형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얼마씩 받으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200만. 필요하세요? 200만. 검소하다. 200이면 됩니까? 200만. 200은 아직 애가 어린 겁니다. 그죠? 지금 중고등학생 키우는 집들은 지금 300은 돼야. 아니 저 혼자. 1인당. 혼자. 1인당. 애들 말고 혼자. 1인당. 아니 그런 꿈을 꾸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들어간 사회복지제도에 들어가는 돈을 다 합쳐서 5천만 국민으로 n분의 1을 하면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경제 규모가 커지고 로봇이 일을 해서 노동력이 정말 그 노동시장의 변화가 크게 생기면 어떤 제도적 변화가 올지 모릅니다. 20, 30년 안에 우리가 겪게 될 변화들이죠. 소득격차 얘기하다가 두 번째, 경상소득 격차는 20배죠. 근데 소득을 정산하는 방식이 하나가 또 있잖아요. 뭐요? 종합소득. 5월, 6월에 신고하시는 종합소득 격차는 43배예요. 43배. 엄청나게 큰 격차를 가집니다. 전국 평균 상위 20%와 하위 20%가 43배. 소득 격차가 제일 심한 곳은 서울이죠. 안 봐도 아시겠죠? 충북은 여기 끝에쯤 있어요. 12.4%. 격차가 적어요. 다행인가요? 못 버는 거죠, 충북은. 소득 수준이 그만큼 낮으니까 격차도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득의 편차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게 이제 격차는 계속 커지겠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빈부의 격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종합소득의 평균값이 이렇게 보시면 순위가 매겨지고요.
그런 결과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출산율.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딸 하나밖에 안 나가지고. 제가 기여한 바는 없지만, 저출산 인구 구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감하시죠? 저출산? 네. 단양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하러 면사무소 갔더니, 면사무소 직원이 내일 오시라고. 출생신고를 해본 사람이 없어. 출생신고에 무슨 서류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러 온 엄마한테 내일 오시라고. 오늘 내가 출생신고하는 서류랑 다 챙겨놓겠다고. 단양군에 1년에 태어난 아이가 2023년도에 60명. 작년에는 50명대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단양군 전체로 한 명만 출생신고가 나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하는 사람, 우리 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이가 태어났다고 많이 기뻐하세요. 많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단양군이 애들이 1년에 60명밖에 안 태어나요. 그러니까 단양군에는 소아과가 없죠. 당연히 없죠. 60명인데 뭐 소아과 다니는 애들 따져봐 300~400명이라고 치면은 병원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병원이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청이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단양에 사는 애기 엄마들은 소아과를 가려면 제천이나 원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천이나 원주로 가려면 최소 40분은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하는 엄마가 병원 예약을 하고 가서 일을 하다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일터로 다시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죠.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반나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환경이, 직장 엄마들이, 워킹맘들이 아이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청에서 뭘 고민했냐, 이걸 어떻게 시간을 줄여줄까 해서 뭘 하냐면, 군청에서 군비를 들여서 소아과 예약 서비스를 해줍니다. 퀵을 보내서 제천에 있는 병원에 소아과 예약을 해놓고 예약 시간을 알려줍니다,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그 예약 시간 맞춰서 가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료하고 바로 데리고 오면 3시간 안에 끝나게. 3시간? 3시간 안에. 3시간도 이게 청주는 환경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게 고민을 안 하지만, 농촌은 이 출산율 낮아지는 거에 대한 농촌사회 구조적 변화가 너무나 있는 거고, 특히 의료 서비스는 그래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 땡큐 한 거죠, 사실은. 예약 군에서 해주고 3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거, 기다리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걸 단양군이 제천이랑 원주에 있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군에서 소아과 예약해주는 서비스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청주는 안 합니다. 청주는 아직 출산율이 0.78대 있고요. 한 4, 5년 전까지 1점 몇 대였는데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청주 인구가 많으니까, 청주 인구가 88만이잖아요. 낮에 청주 들어와서 생활하는 생활인구는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전국 7대 도시예요. 그 광역시 빼고 7번째 큰 도시. 100만을 가고 싶다는데, 저는 100만 가는 건 반대인데, 도시가 크면 더 복잡해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냥 이렇게 밀도가 이 정도 선에서 살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건 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저출산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좀 바꾸고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을 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어디 갔어? 이렇게 예민이야. 그죠? 아니, 터치로 옮겨주는 건가? 아닌가? 저희 학교는 그렇거든요. 막 강의하다 만지면 넘어가가지고, 야, 하이플렉스냐? 막 이런 거 헤매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2017년 기점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요. 이 얘기 뭐냐? 자연 감소. 2072년 매년 27만 명, 30만 명, 40만 명에서 매년 도시 하나 규모의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습니다. 2072년이면 저야고 이 세상에 없겠지만 50년 뒤니까, 아니다, 100살까지 사니까 살겠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어떻게 다 갈아 끼고 사이버으로 거듭나가지고 장기 다 갈아 껴가지고 복제한 장기 넣어서 이렇게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20~30년 안에.
좀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2024년 통계청 추계로는 인구가 자연 감소해서 줄어듭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2072년 되면 고령 인구랑 생산 연령 인구랑 같아집니다. 노인 일자리가 풍부하죠. 모든 일자리에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웃으시라고 한 건데 안 웃으시는 건 심각성을 감지하신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고령화가 충북의 고령화가 전국적으로는 20.9% 되는데 충북은 22.9%고요. 청주는 18%. 청주는 17.9%가 돼요. 고령화 65세 이상 비율이. 그런데 보은이나 괴산은 42%. 그러니까 2032년 되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겁니다. 노인 연령이 65세인 거는 기준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시니어 강의하다가 65세가 노인인 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다들 막 너무 어리다고. 너무 어리다고. 65세는 노인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어제 시니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몇 세부터가 적당할까? 75세? 75세? 70세? 70세를 올리자는 거죠. 노인복지법상 연령을. 그런데 이제 또 지금 현재 65세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나 그 과학기술, 의료기술 발달로 보면은 70세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인복지법상 기준 65세인데요. 내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들이랑 아픈 어르신들이 더 이상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살면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집에서 진단하고 처방 내려주고 간호사가 투약 지도해주고 사회복지사가 일상계획 수립해주고 작업치료사가 와서 집 고쳐주고 건축사가 와서 집 다 이렇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작이 될 거거든요. 내년 3월부터. 너무 반가우시죠? 근데 우리는 혜택이 될까요? 우리가 또 우리 아버지 봐가지고는 뭐 어려울 것 같아. 어쨌든 소득 기준 뭐 이런 거 따지겠죠.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이랑 재산 상관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그렇게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요양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혹은 뭐 커뮤니티 케어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문재인 정부 때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오니까 커뮤니티 케어라는 단어가 전 정부를 떠올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또 진행하자니 또 이재명 정부는 그 단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돌봄에 통합지원을 하는 그게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는 주요 연령을 75세로 봐요. 75세 이상 노인들의 이제 그 중증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법적인 연령은 65세지만 좀 기준이 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는 연령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아동은 몇 살까지예요? 아동이라고 하시면 몇 살까지가 떠오르세요? 12세? 13세? 17세? 18세? 18세 미만. 그러니까 17살까지. 고3까지 아동이에요. 고3 애들 때리시면 아동학대로 신고돼요. 고3까지가 아동입니다. 그런데 아동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예요? 애들 알바, 부모 허락하에 알바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예요? 13세? 10세? 아, 자영업 안 하시는구나. 알바생 연령 14세. 그리고 형법,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아이들이 또 몇 살이에요? 이것도 14세. 그래서 13살, 14살짜리들이 13살짜리한테 범죄를 가르쳐요. 차 문 따는 거 이런 거. 왜냐면 제가 잡히면 훈방이고 내가 잡히면 처벌이니까. 이 연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집니다.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39살? 39살? 청주의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아, 이게 다릅니다. 34세. 청주의 청년은 34세. 네, 노동부의 청년은 39세. 전라남도 해남은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50? 웃었어. 성공했어. 30분만에 웃으셨어. 전라남도 해남은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49세. 네, 49살. 청년 계시죠? 여기 청년들이 청년 수두룩하네. 49살까지예요.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연령 기준이 굉장히 자유롭게 유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는 인구가 많고 청년 인구가 비교적 많잖아요. 그러니까 34세에서 청주시의 청년 정책의 기준이 34세에서 끊기는 거죠. 그리고 노동부 정책은 39세까지 가고 해남이나 이렇게 막 그 농촌 지역으로 가면 49살까지 이제 59까지 올라갈 판이에요. 자, 다음 연령 퀴즈. 그 노인은 65세잖아요. 근데 노인도 연령 기준이 달라요. 장애인들은 노화가 빨라요. 특히 발달장애인분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노화가 빨라요. 다운증후군 친구들 지적장애 있잖아요. 노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은 노인 연령을 조금 선진국들은 40세부터로 가요. 노인의 연령을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40세, 50세, 55세. 근데 우리는 다 상관없이 무조건 65세부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 쪽에서 요새 이슈는 고령화잖아요. 장애인들도 고령화됐거든요. 고령화된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고령화가 되신 분들은 그 고령의 연령을 40세나 50세로 낮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령이 65세가 됐느냐, 혹은 쭉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노화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됐느냐,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그죠? 장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냥 쭉 살다가 노화 때문에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되신 분과 장애를 가지고 노인이 된 케이스는 다르다. 그래서 연령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 이런 게 장애인 고령화 연구하는 분들의 이슈예요. 연령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연령 왜 정책의 그 지원 기준이 다 연령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연령 기준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선진적으로 우리 청주가 앞서가려면 장애인들의 고령 연령을 낮춰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이런 것들이 좀 선진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안 주무시네요. 괜찮은데 다행이네. 지금 주무실 수가 없이 저하고 눈을 다 맞추는데 저 6분밖에 안 쉬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장애의 정의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구적으로 손상됐을 때 장애인을 정의 내리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복지국가잖아요. 스웨덴이야. 스웨덴은 장애인의 정의를 어디까지 내리냐면 이민자. 이민자도 장애인이에요. 왜 이민자가 장애인일까요? 사회 문화 이런 거를 익히지 못해서. 그렇죠. 사회 문화를 익히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언어가 제일 중요하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을 못하는 사람만 장애인이 아니라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서 재판정을 해서 소통이 가능해지면 이제 장애 등록을 취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확정되게 필요하다. 우리도 외국인이 지금 5% 가까이 늘고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제 중도 입국 아이들, 이주 배경 아이들 엄청 늘잖아요. 지금 청주도 사창동, 복명동, 복대 1동은 외국인 비율이 너무 늘어가지고 복명초, 복명중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소통이 안 돼서. 러시아 아이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 고려인 아이들 엄청 많이 늘어가지고 사창, 복명, 복대 1. 사창이 제일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은 일시적으로라도 국가의 지원이 좀 집중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언어도 장애 영역으로 분류해서 국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좀 폭넓은 시각의 지원이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외국 인구의 유입, 또 다양성이 되는 사회에서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거 고령 인구에 대한 걸 얘기했고요. 인구 얘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렇죠. 청주는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죠. 민생회복 쿠폰 때 3만 원 덜 받으셨잖아. 지역 소멸 지역은 3만 원 더 줬어요. 억울하세요? 하면서. 15만 원 나오는 거예요. 3만 원 더해서 17만 원. 그거는 지역이라. 지역은 서울은 15만 원 주고 지역은 3만 원 더 줬고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은 더 줬어요. 그러니까
안 받, 못 받으셨어요. 근데 청주가 43개 읍면동이거든요. 43개 읍면동 중에 11개는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이에요. 네. 오창, 가경 이런 데는 아니고요. 어디겠어요? 내수, 부기, 뭐 이런 데. 가덕, 뭐 남성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농촌, 우리가 청주청은 통합되면서 청주로 통합된 농촌 지역들 11개 지역이 예정 지역이에요. 인구가 늘지 않는 거죠. 인구가 늘려면 애가 많이 태어나야 되니까 지역 소멸의 개념은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얼마나 낳느냐, 아이가 1년에 얼마나 출산이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지역 소멸 지수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의 인구는 출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입을 오기도 하고 귀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지역 소멸의 개념을 단순히 이 가임기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기준만 보기 때문에 이 기준이 좀 너무 남편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새로운 지수가 나오지 않고 지역 소멸 위험 지수를 이거로 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충북은 평균 이하죠. 당연히 여기는 소정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이죠. 충북이 11개 시군 중에 청주 6개 지역이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주는 돈을 못 받았지만 보은이나 괴산 이런 데 있죠? 단양 이런 데는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인 데들은 재작년인가부터 200억씩 지역 소멸을 예방하는 기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아요. 무슨 건물 짓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지역의 변화로 있거든요. 지역 소멸 예정 기금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들이 군 단위에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시와 군의 그런 지원들이. 뭘 설명드리고 싶었냐? 부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나라 제1의 도시는 서울, 제2의 도시는 어디예요? 부산. 이제는 2025년에 제2의 도시는 부산이 아니라 인천이에요. 왜냐면 인천 인구가 더 많거든요. 부산 인구보다. 부산 인구가 감소고 인천의 인구가 증가 추세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왜 줄어요? 지역 소멸 기준이 20, 30대 가임기 여성 기준이니까 여성들이 다 부산을 빠져나가는 거죠. 인구 소멸 지수 보시면 영도구 서구 쪽이 굉장히 낮고요. 뭐 한참 개발되는 기장이나 부산 진이나 강서 쪽은 조금 나아요. 그러니까 지역별 이제 부산의 지역별로 청주도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있듯이 오창은 막 인구 7만 넘어가는 데지만 옆에 있는 내수나 부기는 소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에도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인구 소멸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면은 학생 애들 수가 줄어서 학교, 학원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4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30년 후에 보시면 저희들이 태어나던 1970년대 X세대들 70년대 부산은 이 유소년이 많았어요. 이들이 중년이 되는 2023년에 중년층이 두툼하죠. 이들이 노인이 되는 2052년에 80대만 잔뜩 있어요. 도시가 이래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2052년쯤 되면 로봇이랑 AI가 일을 하겠죠. 그렇다 해도 사람이 있어야 도시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인구 구조, 우리가 역삼각형 구조를, 인구 구조의 바람직한 구조를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삼각형 구도가 되는 거죠. 이게 부산의 사례지만 부산만의 얘기겠냐고요. 이게 그죠? 우리나라의 지역 소멸 예정과 관련된 지역들은 대부분 이 그래프의 양상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는 지속 가능성에 너무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 좀 20, 30대에 인구 유출이 월등히 많아요. 부산에. 이게 이제 파란 게 남자, 빨간 게 여성인데 부산 지역 연령대별 순 유출 인구를 보면은 2023년도 한 해만 26만 3천 명이 빠져나갔어. 왜 나가겠습니까? 청년들이 부산을 왜 떠날까요? 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있겠죠. 그런데 매칭이 안 되겠죠. 힘든 일만 있을 거고 청년들은 그런 일이 하기 싫을 거고 굳이 여기 아니어도 되니까 타 지역으로 떠나는 거죠. 다 서울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출 가는 그 경향을 보면 부산 지역 인근에
타 시도로, 타 지역으로, 타 그 시나 군으로, 울산, 대구 뭐 이쪽으로 이전이 있어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거죠. 20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하나 보태면 20대 여성들의 유출이 많은 건 부산이 또 하나 성평등 지수가 낮아요. 네. 성차별이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 성평등 지수가 낮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이제 같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분석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부산의 현상이 우리 국가의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신혼부부 주택 주고 이러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서울에 집을 주면 어떡하냐. 집을 지역에서 줘야 내려와서 지역에 살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청년의 집을 청주에 주고 청주에서 와서 살게 해야, 농촌에 살게 해야 좋은 집을 지어서 살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괴산이나 보은은 그 200억 들여서 뭘 줘요? 행복주택 줘요. 아파트를 한 15세대, 10가구 정도 다세대 주택을 짓고 아이를 키우거나 초등학생을 키우거나 이런 아이, 가족을 이사를 시켜요. 그러면 이사를 오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일자리를 줘요. 네. 그렇게 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연풍초등학교가 행복주택을 지었어요. 연풍면에. 그래서 연풍초등학교를 이게 이제 계속 폐교 위기잖아요. 연풍 이름만 들어도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폐교 위기인데 초등학교 애들이 없으니까 그 행복주택 10가구 주택 입주 조건이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괴산이 충주 문경 여기랑 가깝잖아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소방관 부부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상주를 출퇴근하고 아이를 여기서 키우고 싶다고 해서 오신 가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구 유입 정책을 좀 하고 있어요. 집을 줘서 주택을 줘가지고. 그렇죠? 그래 이런 게 정책과 연결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전체적인 저출산과 이 구조를 바꾸는 거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인식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 꾸준히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고독사의 고립. 인구 구조 변화 중에 하나가 1인 가구의 증가거든요. 인구의 인원 감소도 있지만 가구의 구조가 1인 가구는 증가하고 4인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 그래서 요즘은 1인 가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2023년 건데 오늘 오기 전에 좀 찾아보니까 23년에 35%였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24년에 39%까지 올라갑니다. 충북도 39% 정도에 있고요. 전국 평균이 있고 청주는 2025년 현재 42.8%입니다. 10가구 중에 4가구가 혼자 살아요. 혼자 사시는 분 부럽네요. 부럽네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부럽습니다. 뭐 둘이 산다고 안 해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섯이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더 힘든다? 차라리 혼자 나 홀로 떠나서 혼자 살면 난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입니다. 1인 가구의 문제는 1인 가구 증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이 결국은 식사도 안 하시게 되고 그러면 영양 불균형 오고 건강 해치고 질병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포기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에요. 그래갖고 43개 읍면동에 그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님들 주민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지난주는 상당부 면담하는 날이었어요. 그럼 상당부 13개 위원장님들하고 저하고 저기 남이면 소뚜껑 매운탕집에서 만났어요. 좋더라고. 끓여줍니다. 이렇게 소뚜껑이 진짜. 그래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밥 먹고 이제 그 간담회를 하는데 탑대성동 우리 송재국 위원장님께서 저를 붙들고 교수님 내가 진짜 너무 충격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위원장님들은 사각지대 해소가 일이라서 순찰을 많이 하세요. 동네 산책 이런 거로 일부러. 근데 늘 자전거 타고 산책하던 사람이 안 보여가지고 그 집을 지나갔더니 자전거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안 도나 보다 하고 이제 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도 도는데 안 보여. 일정하게 만나던 사람이 보니까 자전거가 또 서 있더래요. 셋째 날도 자전거가 그 자리에 서 있더래요. 이상하다 해서 들어갔더니 이미 돌아가신 거죠. 혼자 사시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아니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못 찾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계속 훈련을 시켰거든요. 자전거가 제자리에 서 있으면 신고하셔라. 빨래를 안 먹고 계속 쌓여 있으면 신고하셔라. 우편함에 우편물 쌓여 있으면 신고하셔라. 밤에 불 안 켜고 있거든 신고하셔라. 여러 가지 고독사의 징후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고립의 징후. 이 징후들을 이게 아파트 살면 잘 모르는데요. 합대성동이나 영운동 같은 구도심들은 주택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저소득 빈곤 어르신들이나 노숙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독사하지 않게 돕는 건 이제 동네 주민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독사 발굴된 분은 이제 동에서 무연고자 처리하고, 무연고자면 연고가 있으면 가족한테 연락드리고요. 무연고자의 장례는 또 사회복지사가 치러드려요. 동의 사회복지사가 장례까지 치러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사회복지하는 그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많잖아요. 거기 가시면 이건 좀 해요. 그렇게 고독사를 목격한 사회복지사들은 그 트라우마가 10년이 간대요. 개인차가 있지만 제 친구들이 다 많잖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왜 시체를 본 게 힘들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루만 더 일찍 전화할 걸. 내가 한 번만 더 찾아가 볼 걸. 이 후회가 굉장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럿한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런 후회가 남아서 실제로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훈련이 되면, 경력이 쌓이고 훈련이 되면 괜찮은데,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문제지만 그거를 감당해내는 사회적인 그런 좀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고독사 얘기를 마저 하면 1인 가구가 42.8%가 넘으니까 고독사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1년에 고독사가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1인 가구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1년에 고독사가 3,600명. 정부가 한 6년 전부터 통계를 정식으로 내놓기 시작했는데 2023년에 3,600명 정도고요. 5, 60대 중노년층이 많으세요. 남성이 많아요. 5, 60대 혼자 사시는 남성이 혹시 이웃에 있거나 보이시면 관찰 좀 해주세요. 빨래가 쌓이진 않나, 밤에 불은 켜지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 아파트 같은 데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요즘 뭘로 해요? 전기 플러그. 고위험분들은 전기 플러그를 꽂아드려요. 그러면 전기 그 소모량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협의체 위원님들이 워치에 그 플러그가 연결돼 있어. 그럼 플러그 전기 사용량이 그러니까 기본 사용량 있잖아요. 기본 사용량 외로 더 쓰셔야 되는데 기본 사용량밖에 안 쓰신 게 워치에 확인이 되면 그날 가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왜 전기를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스마트 플러그를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독사 예방하는 거를 사회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모르게. 여러분들은 그냥 일상을 지내시지만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5, 60대 중노령 남성이 많고 그 중에 자살은 한 14% 정도 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냐? 충북이 1년에 120명 정도, 160명 정도거든요. 그냥 뭐 많지 않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5년간 증가율이 충북이 제주 다음으로 2등이에요. 제주는 그렇다 치고 충북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도청하고 시청이 고독사 예방 때문에 담당 부서들이 꽤 애를 먹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든지 아세요? 1인 가구가 노인 1인 가구가 있고요. 장애인 1인 가구가 있고요. 청년 1인 가구가 있고요. 여성 1인 가구가 있고요.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부서가 청년 1인 가구는 청년정책관 담당과시고 노인 1인 가구는 노인복지과 담당이에요. 장애인 1인 가구는 장애인복지과 담당이고. 그러니까 1인 가구 사업을 전담할 이게 이제 이게 이슈가 커지는데도 1인 가구 사업을 전담할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노력을 했다가는 에너지가 너무 드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추리는 추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부 차원에서도 1인 가구를 복지부에서 따로, 교육부에서 따로, 여가부에서 따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공약이 걸렸어요. 외로움 담당 차관이 임명될 예정이에요. 오늘 정부조직법 통과된 거 보니까 아직은 안 들어있는데 여성가족부 산하로 외로움 차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요.
인구가 많은 서울은 이미 돌봄 고독 정책관직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120 그 외로움 안녕 전화를 운영해가지고 해보니까 2달 만에 5천 건이 넘는 상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외로움이 한국 국민의 21%가 외롭고요. 제가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5인 가구지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100% 들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를 하루 15개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을 위협한다. 외로움이란 감정, 이걸 해소해줘야 돼.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본은 2020 작년에 고독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고립을 해결하는 장관. 영국은 2019년에 이미. 네. 그래서 장관들이 임명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부가 신경을 쓰는 거고, 우리는 장관까지는 아니고 차관 정도로 임명이 예정이고요. 일본은 여기 3만 명이라고 써있는데 진짜인가 싶으시죠? 진짜입니다. 논문에 발표된 자료고요. 일본은 왜 3만 명까지 갈까요?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은둔형 외톨이 기억하시죠? 히키코모리, 그 문제가 있었어요.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청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친구들이 지금 20-30년 지난 지금 중장년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은 70-80대 노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걸 싫어하는 일본의 문화 특성상 내가 죽으면 내 자녀가 사회에 폐를 끼칠 것이다 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수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인 가구뿐 아니라 그런 현상의 사망까지 해서 3만 명 정도로 연간 죽음이 사망자가 있다는 거죠. 이 사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외로움을 해결하는 게 이제 단순히 소득이 얼마냐, 생계비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외로움에 대한 이 감정을, 심리 정서적인 접근을 사회가 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적으로는 1인 가구 문제를 단순히 혼자 사는 집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살아도 한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한 사람이 고령의 부모거나, 그럼 이 사람을 돌보느냐고 다른 한 사람이 경제활동도 못하고 사회활동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요. 옛날에 조선가정이었던 집이 10년, 15년이 흐르니까 아이는 청년이 됐는데 할머니가 되신 분은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할머니가 나를 어린 시절에 돌봐줬는데 할머니 아프다고 내가 할머니를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늘고 있어요. 취업을 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영케어러,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정부가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휴가제,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수당제,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혼자 살진 않지만 그런 가구들까지 포함을 하면 1인 가구가 42%가 아니라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한테는 꽤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주무시진 않지만 50분이 지났는데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간식 좀 드세요. 추석 선물해 주시고. 머리 아픈 문제인가요? 두통이 오시는 거 아니죠? 근데 아까 청주시 인구가 88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리고 충북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네, 충북이 세계 1등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1등은 어디예요? 서울인 것 같죠? 충남. 2023년 기준으로 충남 다음에 강원 다음에 충북이에요. 근데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이때는 충북 1등이었어요. 와, 세계 1등. 왜 1등이었어요? 노인 빈곤 자살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높죠. 그러니까 빈곤한 어르신들이 이제 제초제 드시고 자살하시는 게 많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살이 1년에 14,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게 세계 1등인 게 너무나 표시가 나잖아요. 월등히 그래프가 10만
자살률이 24.8명, 월등히 높습니다. 굉장한 사회 문제인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자살이 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최근 5년 사이에 저랑 가까운 후배와 친구가 2명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가 자살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 친구였는데 자살을 했을 때 저희가 그 의료원 거기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한 번 더 이 친구의 어려움을 보지 못했을까?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골마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부인이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였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일과 가족과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러지 말고 어려움을 겪는 후배나 누가 있으면 우리가 팀으로라도 나서자, 구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조문을 가면 자살이 최근 사이에 저한테도 있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자 수는 24년에 13,439명이면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0명, 24시간으로 나누면 35분에 한 분 자살. 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1시간 있었거든요. 요 시간 안에도 누군가는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죠. 자살률이 엄청 높은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살이 높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50대가 문제예요. 잘 살아야 돼.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빨간 게 50대, 40대, 50대, 60대, 60, 80대가 많죠. 이렇게 노인 빈곤, 그러니까 노인 자살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자살자가 구분이 되고요. 자살률 통계를 좀 볼까요? 이게 자살 방법입니다. 왜 이걸 보여주냐면 예방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려고. 자살이 뭐 파란색 줄이 보이시죠?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파란색 줄이 뭐냐면 살충제, 음독자살. 살충제, 음독자살이라고 그랬더니 자살 전문가가 저한테 교수님 살충제 드셔가지고는 안 돌아가셔요. 제초제라고 고치라고. 제초제 드시고 자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두색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 이게 목맴, 압박의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살입니다. 이렇게 자살해, 이게 이제 농약, 이 제초제를 드시고 자살하는 게 왜 줄었을까요? 어떻게 줄었을까? 보온옥천 영동 지역이 우리가 충북이 자살률 1등 할 때 자살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충북이 보온옥천 영동이 높다가 지금은 진천 음성이 제일 높아요. 보온옥천 영동은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자살 예방하려고. 뭐 했냐? 농약을 쉽게 접하니까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 보관함 이런 거를 마을에 혹은 집에 설치해드려서 제초제 같은 맹독성 약을 드실 땐 그 농약을 쓰실 때는 접근성을 낮추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시게. 한 번 더 누군가 열어줘야 그걸 꺼낼 수 있게. 옆에 누가 있으면 자살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상혁 교수님이 저한테 농약 보관함 때문에, 요식이죠? 농약 보관함 때문에 괜찮아 막 이러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맹독성, 그 그라목성 같은 제초제, 맹독성 제초제가 생산이 중단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음독 자살은 좀 줄었는데, 이거 목맹, 압박, 질식, 의도적 자살이 뭘로 돌아가세요? 요새는 번개탄. 번개탄 차에서 피우고, 뭐 저 이성균 배우도 그랬잖아요. 번개탄 피우고, 번개탄 모텔에서 피우고, 차에서 피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뭘 해요? 자살 예방을 하려고 번개탄 판매 업소를 일일이 다닙니다. 번개탄을 많이 사가면 신고하세요. 낯선 사람이 많이 사가면 신고하세요. 갑자기 번개탄을 사가는 사람을 신고하라고 이렇게 막 캠페인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에서 자살하는 거 막을 수가 없으니 모텔 같은 데 모여서 동반 자살하시잖아요. 그래서 모텔에 그 일산화탄소 센서를 붙이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모텔 이용하시는 분들이 몰래카메라인 줄 알고 그걸 또 가려. 그것도 효과가 없네.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도 1차로 드리고, 또 자살 예방과 관련된 것도 그런 활동들이 지금 있습니다. 청주가, 제가 왜 자살 얘기를 드리냐, 2000년대 초반에 청주에 유명한 연금대 아파트 단지 있죠? 아시죠? 네, 거기가 1년에 최고로 통계 갔을 때가 13명 투신. 새벽에 투신하시잖아요? 사람들 발견 못해. 그럼 애들이 아침에 등교하다 그걸 봐. 와, 지금은 바로 와서 가림막 처리를 하죠. 그래서 못 보게 막는데, 막아도 무슨 상황인지 애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등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도 이제 이슈가 됐고 거기 복지관 다 노력을 뭐 어떻게 할까? 그 2,500세대 전수조사, 고위험군 발굴. 그래서 고위험군 발굴해서 이제 안부 전화하고 밖으로 나오시게 하고 오시고 나서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한 거죠. 그런 노력과 더불어 이분들이 어디서 자살 충동이나 보니까 그 쉼터, 정자 거기 모여갖고 술 한잔 하시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잘해 뭐 네가 그러면 이제 열받아서 투신, 술 드시고 비관해서 투신 이러니까 쉼터를 없앴습니다. 네, 정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씁니다. 산남복지관 아이고 동이 나와버렸네. 말 안 해도 아셨을 건데 그죠? 복지관 앞에 정자가 있었으면 그걸 다 치웠고 그런 과정들을 뭐 시청, 자원봉사센터 뭐 여럿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은 잡혔습니다. 실제로 복지관 근처에 제가 주차를 할 때 그 사회복사가 저한테 교수님 거기 뭐가 떨어질지 모르니까 차 대지 마세요 이럴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리가 다 돼서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은 다른 방식들은 하시겠지만 고독사가 발견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살 예방이 되고 있다. 노력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자원봉사자, 저희 학생들이 그 예전에 옛날에 이제 전화하는 자원봉사 했어요. 고위험군 할머니한테. 할머니 안부 전화하는 거죠. 그때 익숙해지고 할머니가 좀 마음이 좋아지시고 나서는 네 전화 때문에 내가 어디를 못 가. 10시에 전화한다고 내가 8시부터 전화기만 쳐다보고 앉아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교수님 더 이상 안부 전화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하자. 뭐 이렇게도 하고 붙자고 한 건데 하나도 안 오겠어요. 하여튼 그런 이건 이제 진짜 저한테 이제 들어왔던 얘기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네,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지역의 특성, 자살 방식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주가 위험했었는데 지금은 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천음성이 자살률이 급증한 게 최근 3년인데 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혁신도시 등 갑작스런 발전에 의한 이슈들이 있는 걸까? 고령화가 문제라고 하기에는 진천음성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율이 낮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여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이 될지. 그래서 보건소들 비상이에요. 자살예방사 보건소에서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자살에서 보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전 충남이 1등이고 강원, 충북 순으로 수만 명당 자살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가지고 볼 때 통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뭐 그렇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뭐 이슈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감염병 그 메르스며 포항 지진이며 강원도 산불 같은 거 겪을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이런 사회재난을 우리가 뭐 막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발생했을 때 대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취약계층들한테 연락이 안 됩니다. 재난안전 문자를 읽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재난안전 문자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청각장애인들이 신경을 쓰시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코로나 때는 바로 수화통역사 옆에서 붙어서 통역을 했던 거죠. 그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던 겁니다. 수어도 부족해, 대피가 안 돼 막 이러니까 실제로 피해를 보신 사례도 있고. 그래서 재난의 크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그들의 특성에 맞는 대책이나 사회정책이 적정하게 제공되지 않는 면 때문에 재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사회복지사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그 모의훈련 얘기를 꼭 해줍니다. 모의훈련을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들은 그 재난과 화재에 대한 대응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필수적으로 모의훈련을 2번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출입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출입문에 불이 났다. 그럼 어떻게 대피할 거냐? 누가 119에 신고하고 불이야 소리치고 애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거냐 이거를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묻습니다. 대피 시간이 어떻게 줄었냐? 지난번 할 때랑 이번이랑 이런 게 시설 평가 지표에 있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런저런 얘기인데 그 대피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넘어가겠고 어쨌든 이렇게 재난 위기 속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들이 대피와 이 안내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위기 관련이 재난 위기 관련해서는 답은 하나예요. 과잉 대응. 과잉 대응. 뭐 저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할 정도로 과잉 대응, 과잉 예방을 해야 재난에 안전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전은 뭐 청주는 지금 여러 이슈들이 작년, 재작년 큰일 겪으면서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런 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디지털 격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기술혁명 사회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AI 쓰세요? 아, 역시 패드 들어있어요. 보시고. 학생들이 요즘은 종이책을 안 봅니다. 다 전자책 저렇게 보고 펜슬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막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 한 녀석 웃어요. 제가 웃긴 얘기 안 했는데. 쟤는 왜 웃나? 보면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AI 기반으로 다 뭐 이렇게 하고. 요즘 학교 출결도 출석 안 부릅니다. 다 전자출결. 자, 신호 보낼게. 그럼 애들이 다 자기 앱에서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눈 마주치고 이름 부를 일이 없습니다. AI 시대가 됐고. 근데 우리 취약계층들은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용 능력이 있냐, 그리고 실제로 활용할 줄 아느냐, 이걸 다 봐야 디지털 격차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 농업인, 고령층인데 좀 좋아지곤 있지만 역시 고령층에서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정보와 종합 수준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2020년 코로나 때 제가 직접 세종시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 가정 아이들 10가구를 추천을 받아서 세종시 다 방문했어요. 소정, 전이, 뭐 전남, 금남 뭐 여기 다 세종시 그러니까 동지역 말고 면 지역에. 왜냐면 코로나 때 애들이 비대면 수업을 제대로 하나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초록우산이랑 드림스타트랑 저랑 이제 셋이 학교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10집을 갔는데요. 10집이 전부 다 이 패드랑 노트북은 있어요. 그리고 시골이라 와이파이가 안 깔렸는데 교육용 와이파이 교육청에서 깔아줘가지고 다 깔았어요. 근데 뭐가 없었을까요? 10집 중에 9집이 그 노트북을 올려놓을 책상이 없어요. 애들이 상상도 못 하시죠? 여러분들 대개는 아이 공간 따로 아이 책상, 아이 침대 다 두시지만 저소득 빈곤 가정은 아이의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아니라 책상조차 없어요. 바닥에 엎드려 하고 8월에 갔는데 담요 위에서 하고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그래서 느낀 건 디지털 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다 갖춰주는 게 중요하고, 특히 주거는, 집은 구성원의 특성을 봐서 해야 되는데 집은 되게 어른들 위주로 꾸며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공간이 안 꾸려집니다. 그래서 여러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준다는 거는 책상을 먼저 사줘야겠다. 그래서 초록우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9집에 책상 사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매랑 할머니랑 아빠랑 사는 집이에요. 막내 여자아이, 오빠 둘. 가족이 그럼 5이죠. 엄마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살림을 하는데 집이 좁으니까 할머니랑 여자아이가 8살 여자아이가 거실에서 자요. 밤에 오빠들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와서 애를 넘어서 화장실을 가. 그 집의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커튼을, 아이의 공간을, 원래 6살 되면은 부모랑 분리를 하고 8살 되면 성별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국토부 기준에.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분리를 해주면서 또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가구의 소득이 이게 단순히 학습 격차가 그냥 학습의 인지 수준의 격차가 아니고요. 소득 격차가 학습 격차를 낳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실제로 자녀 온라인 수업을 지도했냐고 물었을 때 이따가 73%거든요. 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만 원 미만 53%만 지도했고요. 1000만 원 이상은 87%가 지도해요. 그러니까 이미 소득 격차 수준에서 학습 격차가 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 다른 연구들도, 청년정책 연구 다른 연구들도 부모 소득 격차가 아이 행복 격차로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개입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네,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너무 시간을 썼어. 인구 구조 얘기하다가 진지하게 반응이 돼가지고 너무 시간을 써서. 키오스크 쓰는 거 불편하세요? 쓸만하세요?
익숙해지셨습니까? 아, 뭐 그렇죠. 이게 스마트 오더도 하시고 뭐 그죠? 그렇게 하시니까. 휠체어 장애인분들한테 제가 연구차 장애인 차별 계획 세울 때 여쭤봤어요. 뭘 제일 하고 싶으시냐? 휠체어 장애인분들한테.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교수님, 나는 CD기에서 현금을 찾아보고 싶어요. 네, 우리가 그 맥도날드 키오스크만 키오스크가 아니에요. 이미 CD기가 키오스크잖아요. 현금 찾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생각해보세요. 그 우리가 다니는 CD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던가요? 못 들어가요. 회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아차 싶었어요. 아, 정말 그렇겠다. 단순히 키오스크의 전자기기로서의 불편함이 아니고요. 맞춤형 기기가 없는 거예요. 키오스크도 높낮이가 조절되면 좋겠고요. 글씨가 크면 좋겠고요. 또 영어가 좀 덜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안 했겠습니까? 비싸서 안 사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해주는 비용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는 거는 맞춤형 기기 개발뿐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원이 필요한 거죠. 저희 어머니도 하나로마트 갔다가 서리서리 국수를 주문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오셨더라고. 어머니 거기서 젊은 애 초록색 조끼 입은 사람한테 얘기하시면 주문해줄 텐데 그러더니 아이고 얘 그때 바쁘고 민폐 같아가지고 못 시키겠더라. 그래서 오셔가지고 라면 끓여 드시더라고요. 그럼 며느리가 끓여드려야 되는데 그럼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드세요. 싫어하시더라. 내가 끓이고 부은다 싱겁다 그러셔가지고 안 끓였어. 편의살 얘기 나왔으니까 완전 여기 지금 문고리 저러면 돼요 안 돼요? 아, 네.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손가락이 없는 분은 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바 형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로 형태로 있어야 돼요.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열 수 있게. 이런 편의가 사회에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전혀 없어요. 여기 국립대학인데 왜 저런 거예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촬영하고 있나? 우리 저 다니는 학교도 저렇게 돼 있어요. 늘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는데 기차 시간 빨리 급해 죽겠는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줄 서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하세요? 이용 안 하세요? 왜 안 들어가세요? 장애인들을 위한 거니까? 장애인들이 우리가 쓰면 장애인들이 좀 기다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은 기다리면 안 돼요? 장애인 전용일까요?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나 밉상으로 별도 공간에 전용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장애인, 비장애인 다 쓰셔도 되는 공간이에요. 짐 있는 분, 아이 키우는 분, 어르신들, 가족들 들어가서 써도 되는 공간. 근데 사람들은 장애인을 분리해요. 별도의 공간, 별도의 사용으로. 이미 그렇게. 그렇죠? 저는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용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죠. 나갈 때 다리를 절어야 하나? 현실적 고민. 누가 나를 그렇게 볼까봐. 아,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된 사회에서 그 공간은 휠체어가 들어가서 회전하려고 넓게 해놓은 거지 그것만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은 장애인 화장실 꼭 들어갑니다. 짐 싸놓는데 사진 찍어오고, 예, 그거 문 안 닫히면 다 사진 찍어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 같은 거죠. 같이 먹고 살자는. 예. 그래, 그 장애인 전용은 우리나라 편의시설법의 하나예요. 뭐 주차장. 주차장입니다. 우리 아파트 계신 분 계셔서 제가 좀 그런데 제가 늘 강의 때마다 우리 아파트 얘기를 합니다. 왜 하냐? 장애인 주차구역을 줄여달라는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이 올라왔어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대요. 그리고 그건 배려였겠지. 건설사 측에 장애인 주차장을 많이 해놓은 배려였겠죠. 근데 시민들은, 우리 주민들은 그 장애인 주차장이 비어있는 게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세봤나 봐.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다는 거를 입주자 대표에서 알고 그걸 안건을 올렸어요. 장애인 주차장을 줄이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주민투표했어요.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찬성? 줄이는 거에 찬성? 줄이는 거에 찬성했죠. 실망했어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 주차장은 비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누가 이용할지 모르는 거고, 그죠? 그래서 과태료도 그 심하게 매기는 건데, 와, 불편하다. 본인들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울타리를 칠까요 하는 투표는 부결됐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안 쳤어요. 문도 안 달았어요. 우리 앞에 아파트는 울타리 치고 문 달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 안 달고 울타리는 안 쳤어요. 그래서 역시 성숙한 시민 우리 주민들이야 막 이랬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줄이더라고.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제가 사는 라인에 주차 대수가 2개가 줄어들게 됐는데 바닥에 스케치북이 보셨어요? 바닥에 스케치북이 붙어 있었어요. 저희 8층 계신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 그분이 여기는 저희 라인이 또 많아요. 장애인 주차 차량이. 여기는 차량이 많으니까 줄이지 말아달라고 스케치북에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그 아침에 저희가 출근길에 봤거든요. 근데 저녁에 오니까 장애인만큼 싹 지워져 있고 그 스케치북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외정했어.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나 동대표다 할까? 내가 들어가서 이건 개선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온갖 오지랖을 다 부릴 뻔했어요. 근데 마침 최근까지 우리 라인에 동대표가 선출이 안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고민했어요. 들어가 볼까?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하진 않을 건데 예를 들면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뭐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불가능한 사회, 지속 불가능한 사회. 그런 것들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시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뭐 넓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키오스크 얘기하다가 이해되셨죠? 이거 로봇, 돌봄 로봇. 스마트 돌봄 로봇. 얘는 보셨죠? 미우새에서 김승수 씨가 데리고 있던 애고, 얘는 요게 단양 할머니세요. 단양 할머니가 이게 담비라는 애인데 돌봄 AI 로봇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도 보여주고 얘가 말도 하고 노래도 들려주고 그래요. 할머니들이 AI 돌봄 로봇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뭐게요? 밥 먹었니? 제일 많이. 밥 먹었니? 제일 많이. 이걸 왜 이제 디지털 환경에 갖다 놨냐면 2022년에 얘가 괴산군에 200대가 들어갔어요. 그 정보통신부 이제 그 공모 사업에 돼가지고 200대가 됐는데 괴산은 노인 비율이 42%가 넘기 때문에 200명 독거노인 찾는 건 일도 아닌데 200개를 배포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농촌에 와이파이가 안 깔려가지고. 그래서 군에서 15,000원씩 200세대 와이파이 깔아가지고 집안에만 와이파이 될 수 있게 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6개월 뒤에 제가 모니터링 했죠. 제가 관여를 했으니까. 모니터링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잘 쓰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반은 반납하셨어. 시끄럽다, 말도 못 알아듣는다, 얘 밤에 번쩍거려 무섭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반납했어. 반은. 그리고 반은 아예 뜯지도 않았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짱 박아두시고 한 50병원 정도는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건 강원도 사례거든요. 강원도에서 할아버지가 이 로봇에 뭐가 좋으냐 물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혼자 사는 동안 눈물이 아니고 노화로 인한 눈물이야. 강의로 인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고 나 죽겠네 이거. 노화로 인한 눈물이야. 눈 너무 따가워. 뭐죠?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 아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서 얘를 가족처럼 지내신대요. 돌봄 로봇이 우리 인간의 삶을 대체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청주도 시도를 안 했겠습니까? 청주는 그 민선 7기 때인가? 잠오돌이 캐릭터 아세요? 하얀 거 벽시 썼던 애. 걔를 자체 개발해서 배포했다가 대실패. AI 기술이 완전하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였고요. 이거는 왜 회사들이 200대, 100대씩 이렇게 막 보급을 할까요? 데이터 모으려고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떤 대화를 하나 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AI 정확도가 높아지면 상용화하고 값을 매기겠죠. 지금은 돌봄 로봇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시대다. 요거 산남동에 있는 장애인시설이에요. 장애인분들이 여기 이렇게 패드를 놓고 퀴즈를 맞춰. 얘가 퀴즈를 내고 있어. 그리고 산남동에 여기 퀴즈를 맞추고 계시거든요. 그럼 맞추면 여기 참 잘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떠요. 퀴즈를 내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로봇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의원님이 의원사업비로 사주신 것 같은데 요거 2023년 봄의 일인데 2025년 지금 얘는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또 모니터링 했습니다. 여기 원장님한테 물어봤죠. 원장님, 얘 로봇 잘 써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죠? 교수님, 돌봐야 될 게 하나 더 늘었어요. 돌봐야 될 게. 왜요? 그랬더니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가 궁금해가지고 악수를 하고 머리를 치고 만지고 망가지고 소프트웨어 고장나고 고치려면 서울 몇 달 갔다 와야 되고 사람 내려오면 돈 들고 못 쓰는 거예요. 네. 얘가 그래서 이렇게 구석에 있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로봇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발달장애인, 뭐 치매 어르신들 반복적인 노래, 반복적인 질문, 반복적인 어떤 행위들 하시거든요. 그거 할 때 사람은 두세 번 하고는 힘들어, 짜증나고. 근데 로봇은 아이고 뭐 2만 번이고 3만 번이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로봇이 이제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디지털 상황, 우리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 디지털 활용이 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보급되겠죠. 근데 제일 늦게 되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걸 구매할 여기 재원이 없으니까 늦게 되겠죠. 그러나 기술의 발달이 이런 것들이 보급되고 안 되고 또 활용하는 역량에 따라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부분은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기후위기는 체감하시죠? 와 어제 오전에 폭우 장난 아니던데 그런 폭우 진짜 그쵸? 아 저 어제 공주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공주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이크 소리보다 빗소리가 더 커가지고 수강생들이 교수님 마이크를 노래방처럼 들으시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수업을 어제 했습니다. 요게 그 사과 재배 면적의 변화. 2010년에 우리나라는 사과가 곳곳에서 났는데 2030년은 강원도밖에 안 날 거래요. 2050년 되면 강원도도 일부만. 우와 예민해. 이거 칠판이 엄청 예민해. 2070년 되면 사과가 안 나요. 근데 아까 우리 인구 구조 보셨죠? 2070년 되면 고령 인구랑 생산 가능력이 같아지고 사과도 안 나고 대한민국이 이거 있겠어요? 이거 현실이에요. 과수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과수를 가지고 기후위기를 체크한대요. 국산 올리브유 드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남해안에서 다 열대과일들 지금 재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후위기 상황들 지속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죠. 기후위기가. 청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계획에 56개 지표가 개발이 됐는데 그중에 17개가 기후위기 지표예요. 그만큼 많은 그 역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체감하시죠? 기후위기. 대안들은 이거 재밌어. 여러분들은 특권층이세요? 아까 여쭤보니까 빈부 격차 중에 빈에 속한다고 하시던데 제가 여러분들이 왜 부에 속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전국 세계 78억 명을 100명으로 압축하면 60명은 아시아 산대요. 그리고 23명은 살 곳이 없어요. 집이 없고 15명은 영양실조 상태고요. 48명은 하루 $2 미만으로 살아요. 70명은 온라인 접속도 안 되는 데 살고요. 17명은 문맹이에요. 우리나라도 문맹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글 못 키우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엄청 한글 교육 많이 하고요. 8명만 65세 이상까지 살아요. 상상도 못하셨죠? 우리 아까 노인 연령 75세를 올리자 막 이런 얘기 했는데 8명만 65세 이상까지 살고. 그래서 자 보세요. 집 있으시죠? 든든히 식사하시죠? 깨끗한 물 드시고 계시죠? 휴대전화 쓰시죠? 인터넷 서핑 하시죠? 그러면 7% 미만의 특권층이에요. 여러분들은 부유한 빈부의 격차에 아까 뭐 하빈에 속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부에 속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치를 옆집으로 삼지 말고 아프리카로 삼아요. 그게 삶이 행복해야. 그죠? 네, 그 방법밖에 없어. 네. 이런 이슈들이 생각을 좀 넓혀보면 그죠? 이래서 우리가 SDG 관련한 지표들이 그 글로벌 이슈로 유엔에서 그런 지수들을 정해서 각국마다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청주는 비교적 대한민국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지만 가해국이에요? 피해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가해국이죠. 우리나라가 2023년도 일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 산업혁명 이후의 배출량은 12, 18위 요 정도 돼요. 우리 이제 늦게 산업화가 됐으니까.
네, 기후위기 가해국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죠. 이렇게 써있다. 상목 12. 18이네요. 한 장만 넘기고 볼 걸 괜히 잘난 척 외우는 척 했다가 틀릴 뻔했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역시 취약계층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기후위기에 왜 취약계층을 얘기해야 되냐. 취약계층들이 훨씬 힘들어요. 왜? 어디 갔어? 얘기가 없나? 기후위기 취약계층들은 기후위기가 뭐죠? 적응도 어렵고 민감도도 훨씬 높고 기후위기 피해를 복구할 여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후위기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이동성이나 빈곤이나 작업장이나 취약한 거주시설 같은 조건의 기후위기 취약계층도 있지만 우리가 늘 보는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 장애 이런 분들은 템포라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고요. 수급자, 노숙인, 5개 근로자 이런 건데 주거가 청주에도 생각보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사는 분들이 많아요. 1,몇백 세대 정도 된다고 보고요. 또 집은 있는데 집에 안 가시고 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숫자가 파악이 안 돼요. 왜냐면 수급자도 아니고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각지대가 기후위기에도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한 사회복지사들은 수급자를 사각지대로 여기지 않아요. 수급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게 정부가 읍면동이 다 파악했고 정기적으로 수급비 나가고 방문하고 다 해요. 그런데 경계에 있는 분들 수급자는 아닌데 애매한 그 경계에 있어서 국가의 혜택을 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해요. 그럼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취약한 시설에 계시지만 소득이 있고 수급자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해석은 훨씬 더 다양하게 가야 되고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취약계층 지원이 달라져요. 국적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가 지원이 하나도 안 돼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다닐 수가 없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려면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상보육 시대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는 무료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안 돼요. 그래서 청주시는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안산이나 시흥 같은 데 지원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지역별로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하나의 취약계층으로 보는 거고요. 취약시설 거주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사회적 취약계층 이런 게 있고요. 고령자, 영유아, 어린이, 만성질환 이런 건데 다 예측 가능하신 부분들이에요. 특히 외국인 이주민들이 가장 대표적인 취약 집단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청주는 외국인 지원을 신경 써야 할 상황이에요. 네, 말씀드렸던 사창, 복명, 독대를 비롯해서 결혼 이주 여성 수도 많고요. 또 농촌 지역 거주인들도 많고 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하죠. 이런 거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빈곤인데 에너지 빈곤이야. 에너지 빈곤의 기준은 우리가 왜 빈곤층 계산할 때 전체 지출에 식료품 지출을 갖고 계산하는 MBI 계수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에너지 빈곤은 전체 지출에서 에너지 비용 지출이 10% 이상인 가구.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할머니가 50만 원 받으시는데 겨울에 기름값으로 40만 원이 나가. 이러면 생활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안 떼고 찬방에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에어컨을 들여도 에어컨은 있지만 에어컨을 틀 전기료가 없어서 에어컨을 못 트시는 거예요. 이게 냉난방, 그러니까 폭염과 한파에 대한 대비가 단순히 관련된 장비를 지원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관련돼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바우처 대상자가 돼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폭염과 한파 기간에만 그 비용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폭염과 한파 말고도 기후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하니까 올해부터는 1년 중에 연중에 아무 때나 자기가 에너지 바우처 비용을 써서 하실 수 있게 됐고요.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수급자나 장애인 집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 비수급자, 일반 가정도 해줘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활용하는 집을 보시면 신청하시면 비수급자, 일반 가구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해주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정부 제도를 활용하실 필요도 있고 우리는 괜찮은데 뭐 친구 집, 이웃 집 누가 그러시면 에너지공단에 신청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살아있으니까 탄소 관련한 법령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달라 뭐 이런 것들. 2024년에서 25년 넘어오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 기후위기 지원 비용이 삭감됐어요. 이런 예산에 대한 보건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쟁점으로 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안 뭐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신경 쓰는 거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강의 마칠게요. 다 왔어요. 힘내세요. 뭘 이렇게 끝까지 하냐 싶으시죠? 2시간 반만 할 줄 알았는데 준비된 게 너무 많어. 지금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저희들이 고민, 사회복지사들이 고민 첫 번째 요새 정신장애인이 너무 늘었어요. 네. 우울과 불안을 넘는 이제 범죄까지 이어지는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너무 늘어가지고 조금 고민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해 다루듯이 분리하고 격리할 수는 없거든요. 이들을 우리가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해서 같이 살아야 돼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라 장애인인데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질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장애인이 아니고요. 정신장애인은 수가 아주 작아요. 그렇지만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분리해서 볼 게 아니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들과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다 보건소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일반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들에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라는 데 보셨죠? 산남복지관 뭐 이런 데가, 용안복지관 이런 데가 있는데 서울의 일부 복지관들은 정신장애 문제가 심각해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복지관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로 다 보내니까 보건소도 포하고 해결이 안 나니까 청주도 구별로 서원구 정신건강센터, 홍덕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청원센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에 정신건강 관련한 전문가를 배치를 해서 개입을 하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신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3.9%인데 정신장애인 소득 수준이 전체 장애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요. 가장 지금 차별이 심한 그 장애 영역에서도 가장 차별이 심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전에 대학 때 신탄진 가는 길에 정신병원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네. 광림 특장차 가기 전에 왼쪽에 2km 쭉 들어가면 충북정신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대학 때 제가 거기를 봉사를 갔어요. 정신장애인들, 그래서 저희들 다 하니까 정신장애인 봉사를 갔는데 거기에 레크레이션 하러 갔거든요. 저는 대학생이니까 보조자로 들어갔는데 거기 참여하는 그 참여 환자 중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알아봤죠. 왜냐면 정신장애인 인지가 다 정상적 상태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약으로 이제 통제가 되는 상태니까 알아봤는데 아는 척은 못하고 제가 6개월을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그러고 나서 끝나고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나 이제 그거 무슨 얘기 한 10분 해요? 하지마. 말도 못해. 그 열정이 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6개월을 다니고 했는데 이제 이건 내 진로가 아니야. 그만뒀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레크레이션을 해도 정신장애인들이 반응이 없어. 약 드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좀 하라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진로가 아니다. 나는 리액션이 있는 데 가야 돼. 이래가지고 그 6개월 만에 딱 진로를 적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졸업하고 나서 교수 되기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저한테 오시더니 혹시 누구를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그랬더니 연락처를 줘도 되니 걔가 널 찾는데 그래서 스스럼 없이 그래라. 그런데 그때는 발신 제한 이런 거
걸신 번호 안 뜰 때라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퇴원을 했대. 무암동 어디 산대요. 무암동에서 중학교를 못 마쳤으니까 검정고시 보려고 야학을 갔는데 거기 자원봉사자가 저를 알더래요. 네, 그래서 연락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전화가 처음에 온 전화 받았어요. 근데 걘 줄 아는 순간 두 번째 전화 왔을 땐 받았을까요? 제가 그때가 20대 중반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한 5번 전화 오면 2번 받았나? 불편해서. 정신장애인하고 아는 척 하는 거 너무 무서워서. 걔는 조울이었어요. 네. 그런데 못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었거든요. 이 사회복지가 이래도 돼? 이게 뭐, 그런데 마음의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계속 추리를 하는데. 결국은 조금 지나서 내가 그 봉사자 오셨길래 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이 걔 벌써 떠났어 이러시더라고요. 우암새발군고 앞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그거를 20대의 그 경험이 지금 제가 50대인데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갖고 있던 가치관이 있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훈련된 저희들도 훈련됐잖아요. 숙련이 되고 계속 고민을 하니까. 훈련된 저희들도 정신장애인을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직업적으로 윤리적으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신장애인이란 엄청난 편견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가족 중에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좀 있어야 할 시기다. 그런 편견을 어떻게 해소하고 인식을 어떻게 개선해 갈지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은 뭐 병을 낫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정신분열증 가진 엄마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거에 찬성하세요? 이 질문은 저희한테 늘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저희들 답은 정신분열증은 약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자. 경계선 지능인 치매 초기인 엄마가 교통사고로 치매 초기를 앓게 됐어요. 뇌손상을 입어서. 치매 초기인 엄마가 5살 아이를 키워요. 아이가 여름에 두꺼운 옷 입고 다니고 씻지도 않고 제때 밥도 못 줘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신고해야 될까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랑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어떻게든 원가정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회복지사는 신고 분리해야 된다. 애를 저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키우면 어떡하냐 이래요. 어떤 사회복지사는 그래도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최대한 엄마랑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심각해지면 그때 분리하자 이러는데 어디 대부분 최대한 엄마랑 살게 해주자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실제로 청주 사례예요. 지금은 분리됐어요. 엄마 치매가 많이 악화돼서 아이도 시설로 가고 엄마 요양원으로 갔어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사회가 그걸 기다려주고 지원해줄 체계를 또 갖춰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그런 거 하고 다닙니다, 제가. 두 번째,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하는 IQ 71부터 84까지의 경계선 지능인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연금도 받고 특수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는데 이 IQ 70부터 85 사이에 속하는 이런 분들이 학습이 엄청 늦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공부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심리적으로 우울해지죠. 그러고 사회에 나오면 취업도 어려워요. 간신히 취업하면 2달을 못 넘겨요. 못 알아들으니까, 적응을 못 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13.6%, 700만 명. 상당히 많죠. 근데 이 13.6%는 정규분포 국선에서 양쪽에 있는 계층을 말하기 때문에 좀 적거나 많을 수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경계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어서. 그래서 혹시 사회에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만나시거든 이해를 바랍니다. 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도와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돕는 경계선 아동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재밌어.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단어의 느낌은 어떠세요? 단어 자체가 이미 그죠? 편견의 요소가 있죠. 낙인을 탁 찍고 있죠. 이렇게 경계선 지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바꾸자.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느린 학습자 이렇게 바꿉니다. 이 단어는 괜찮으세요? 이것도 그렇지. 학습이 느리다는 거잖아요. 이 단어에 딱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 사업 이름 이런 거에 완전히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꿉니다. 나답게 크는 아이. 멋있죠? 괜찮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다르잖아요. 나와 너의 속도가 다르니까 그걸 인정하는 나답게 크는 아이라는 사업으로 지금은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거는 성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이 이렇게 계류 중이긴 한데 이게 통과가 되거나 하면 이제 뭐 지역에도 조례가 생기고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런 센터들이 생기겠죠. 지금은 국가 지원이 안 되고 전부 민간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이 또 다른 사각지대로 등장이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마지막 우리나라에 합법적 임신 중절이 3,000건 정도 1년에 있거든요. 근데 비합법적 낙태 건수가 32,000건. 보건사연구원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만 살려도 인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다 아시죠? 2023년 2월에 청주에 행인이 지나가다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고양이가 꼬물거려가지고 열었더니 고양이가 아니라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를 충대병원으로 옮기고 엄마 찾아서 법적 조치했고 다 조치했습니다. 아이는 수술을 했고 퇴원해서 지금 시설에 가 있어요. 그 아이도 충격이고 수원에서 냉장고에서 영아 아이들 시신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아이가 태어났다고 출생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퇴원해서 출생신고 하잖아요.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출생 통보받은 아이 숫자랑 출생신고한 아이들 숫자가 안 맞아. 한 2,000명 이상. 네.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막 별 사례들을 다 찾아진 거죠. 그 와중에 청주도 그 아이가 발견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왜 아이를 낙태를 하고 유기를 하고 버리는가?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내 아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베이비박스에 버립니다. 아니면 그렇게 쓰레기통에 넣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국가가 이제 그러면 낙태는 불법이고 아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 이후가 걱정이면 출산 이후가 걱정하지 않도록 아이를 감염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보호출산 제도입니다. 출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으로 출산을 하고요. 기록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퇴원을 하고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보내지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다고 하면 16살이 됐을 때 엄마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네, 그게 이제 보호출산 제도예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니까 제도가 너무 타당해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애를 감염으로 출산하는 걸 도울 게 아니라 미혼모가 낳든 비혼모가 낳든 엄마랑 아이가 편견 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보호출산을 하니까 실제로 작년 7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7월 시작 이후에 8월 한 달간 16명 정도가 신청해서 보호출산, 감염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제도인데 이거 국가가 홍보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리는 제도가 아니고 이건 이런 경우에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충북은 뭐가 필요하냐? 이 시설이 없어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이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거든요. 1년간 이용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 국가 입장에 정부 입장에서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비어있는 것 같고 이용 인원이 적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 정도는 니혼모 직원 시설이 필요해요. 충북이랑 청주에 있어야 된다. 하나 있었어요. 잠원 2016년에 닫았어요. 운영이 안 돼서. 그래서 소규모로라도 그 국비 지원 받아서 위기임산부 지원하는 니혼모 지원 시설이 청주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적 측면에 지금 당장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하여튼 이런 상황들입니다. 마지막이 너무 심각했나요? 자 마지막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나오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애 이목구리도 다 그런 표시야? 그 이렇게 조그만 애 보고 계시지가라. 이 꼬마가 언제 팔려갈지 모를 사람이야. 아니 하필 광고도 이런 게 나와. 역시 광고예요? 오늘은 동영상인데. 강의빨도 좋고 좋아. 괜찮은 것 같아. LO에는 종일 일하느라 바쁩니다. Feels it as the room goes cold around him. He wonders will he ever find a road to take them back? Is there such an atlas for their pain? If there is, he knows he's gone miles past the edge of man. Remembers when the laughter leapt across the skies of Mary. Did he ever know that soon the rain would fall so heavy? Desperation in the silence. She sees his mouth is shut, his eyes are screaming. They hold her like a thread of cotton stretched out to breaking point. Remembers when the laughter leapt across the skies of May. Did he ever know that soon rain would fall so heavy? One day these trees will bend and fall.
and then after that, across the skies of May. Did he ever know that soon rain would fall so heavy? The skies of Mary, the skies of Mary. 그 기술의 진보나 사회의 발전이 인류에게 유리한 발전이 모두에게 유리한가 좀 질문을 던지는 영상 같기도 해요.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설명을 웬만하면 어떻게든 뭘 많이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 걸 그랬네. 그렇죠? 수많은 얘기들이 좀 잊혀지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긴 시간 애쓰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